몇 주도 안 치고 막 이러면 예. 그럼 무조건 뿌리는 안 좋은 상태라고 그냥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온도를 최대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장 못하게 광합성양분 모질라니까 뿌리가 안 좋아지는 거라 호흡량을 줄여주면 뿌리가 괜찮아요. 팽뿌리도 나오고. 그래서 최대한 낮추라. 18도 정도까지. 팽뿌리도 18도, 주광도 18도 또 떨어뜨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저는 아예 한 3일 100줄 치는 3일째 날부터는 그냥 평균 온도가 15도 이하로 만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주간 온도 18도 정도만 놓고 그러면 돼요. 굳이 주간 온도로 한 15.5도 하고요. 야간 온도 13.5도 있는데 이거를 온도를 높게 놓으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이 지나면 광이 조금 뜰 것 같은데 오늘요? 오늘부터는 아니면 내일부터 조금 뜰 때 이제 문제가 지금은 광이 세게 치면 막 700와트도 치고 이러니까 이게 원래 토마토가 700와트 이상은 먹을 텐데 700W면 되는데 지금 작물이 지금 크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하고 다른 게 우리가 이제 겨울을 나는 바람에 이 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은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은 길이는 길고 광량은 높고 그렇기 때문에 700W에서는 무조건 커튼 쳐서 500W 이하로 만들어봐야 돼요. 이따가 조금 고자료도 있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있나 모르겠는데 고자료도 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번 오늘 안 갖고 왔으면 다음번에 지금 그것도 어디서 내가 맨날 헷갈려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그 수업 한번 올려놨거든요. 네.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은 우리 식물생리학을 배울 때 저희도 학교에서 식물생리학 과목 개설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 강사분 초빙에 돼 있고 이제 저희는 이제 온실 운영하는 아까 그 내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병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그 병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병원균, 그 다음에 환경인자, 그 다음에 기주의 특성성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환경 온실 그러니까 시설원회라는 거는 그 환경 분야 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곱하기를 따질게요. 환경도 병이 발생하기 완벽하고 기주의 특성도 그렇고 병원균도 충분히 있다고 하면은 1 곱하기 1은 100%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병원균도 많고 식물의 특성도 비저항성이고 그래요. 그런데 환경을 너무 완벽하게 관리해서 0.1로 만들어놔요. 병 발생 요인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 발생 10%로 떨어지죠. 근데 거기다가 식물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병 발생을 0.3으로 만들어버리면 곱하기면 0.03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5% 이하 정도면 매우 행복하거든요. 끝날 때까지 5%만 죽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종료 시점까지 바이러스 걸렸거나 아니면 뿌리가 썩어서 죽는 게 5% 이하다. 또 괜찮잖아요. 그리고 죽어도 5% 같은 경우는 5% 손실이 아니라 크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옆에 것들이 죽은 거 잘라내면 옆에 것들이 좀 더 생산을 더 하기 때문에 5% 손실이 아니라 98%, 99%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면 굉장히 해피한 상태인데 우리가 그래서 얘기를 할 때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100% 할 수는 없지만 0.2, 0.1 만들어주고 식물체 건강성을 0.5, 0.6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병원균을 얘기를 할 때 청소 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벌레들 못 들어오게 방충망 좀 설치하고 그다음 트랩 걸어놓고 이렇게 되면은 그 벌레나 곰팡이의 비율이 곰팡이 요인들이 1이 아니라 0.5, 0.3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게 시설원에는 일단은 시설원에 단지 안에 벌레가 많을까요? 바깥에가 많을까요? 밖에서 심는 게 많을 거예요? 안에 심는 게 많을까요? 밖에 심는 게 훨씬 많아요. 총체벌레에 비해도 노집게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진딧물 이런 것도 밖에서 키우는 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벌레들이 온실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건물이기 때문에 가려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기가 늦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시작을 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온실환경 제 실제에 대해서 이건 아마
그 지도사 컨설턴트 분들하고 수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컨설팅을 받으신 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그냥 거의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 받은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론을 알고,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를 같이 알아야 우리가 실제에서 응용이 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환경제어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 측정에서 계측이 있잖아요. 계측이라는 것은 센서들 얘기를 하잖아요. 센서들이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온실에서 그 센서가 컴퓨터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방향 센서가 있다. 100W다. 그 100W의 의미가 초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UI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100W는 초죠. 아니요. 1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W로 보이는 거는 1분간 평균이 100W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50, 50, 150, 50, 150, 50 해도 100W예요. 1분간 누적된 것들을 우리가 평균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표시를 해요. 그러면 센서 값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센서에서 컴퓨터 들어올 때는 1분 단위로 들어올까? 아니면 그때 계속해서 들어올까요? 계속해서 들어와요. 이 디지털 신호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와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UI로 보이는 것들은 보통 1분 단위로 표시된 것도 우리가 확인한다. 순간순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일부 사람들은 요즘에 온실 제어할 때 그 PB 제어, 그러니까 비례 제어가 있는데 일반 비례 제어가 있고, 그다음 적분 비례 제어가 있고, 적분 미분, 그러니까 적분 미분 제어가 있어요. 근데 미분 제어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절대로 우리가 이제 미분 제어는 농업에 사용하지 않아요. 미분 제어는 초 단위로 제어하는 거거든요. 왜 안 할까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햇빛이 세더라도 온실내는 버퍼가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 하신 분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팜을 뭐 만든다고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분들 생각은 초 단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몇 초가 올라갔다고 햇빛이 들어왔다고 해서 온실이 갑자기 변하거나 이러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적분 제어를 하고 미분 제어까지 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실은 공기가 햇빛을 받아 따뜻해지고 식물이 증산을 해갖고 그 햇빛을 받아서 증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습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의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제어를 할 때 순간순간 제어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5분, 3분, 10분, 15분 이 딜레이하고 평균을 내고 이렇게 적분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제어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고, 그리고 온실 자체의 환경이 버퍼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환경조사에서 이제 온실을 제어하려고 하면은 제가 뭘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요? 계속 얘기를 할 때 센서 값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먼저 센서 값을 알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작물의 평가죠. 그러니까 작물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온실을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작물의 줄기, 굵기, 화방 길이, 생장 길이, 개화 일치, 개화 속도, 수확 하방. 제일 중요한 건 줄기 굵기하고 우리가 생장점의 그 강도 정도를 우리가 제일 중요시 봐요. 저희는 제가 이제 카톡으로 무상으로 컨설팅 해드린 분 몇 분 계세요. 왜냐면은 잘못하면은 좀 망하게 생겨갖고 제가 1000평짜리들 좀 해드리는데 2000평짜리들은 돈 내고 하시라고 하고 1000평짜리들은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소의 일주일에 한 번씩 생장점의 사진하고 생장점 위하고 측면하고 그 다음에 찍을 때 그냥 찍으면 안 되고 손가락을 하나 대고 찍으라고 해요. 그리고 찍을 때 한 장만 찍어야 하게 여러 장을 찍어요. 왜 그러냐면 사진을 찍는 각도나 광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도 보지만 색깔도 보고요. 뒤틀림 정도도 우리가 미세한 정도의 뒤틀림도 보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뭐래요? 평가를 하죠. 작물을. 평가를 하고 그러면 평가를 했으니까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수분 관리는 뭘까요? 내가 급액량, 배액량, 배액시간 같은 거를 이제 하는데 이거는 센서 값으로 보기도 하고 내가 공급을 하기도 하죠. 급액량 같은 경우는 내가 뭐래요? 공급을 정하죠. 배액량도 뭐예요? 배액량은 내가 후에 나중에 배액량을 측정을 하게 되죠. 이것들을. 그럼 배액시간도 내가 일찍 뺄 건가? 늦게 뺄 건가? 아니면은 어떻게 뺄 건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요. 이게 다 뭐고 하느냐? 이 작물의 측정을 한 내용을 보고 우리가 움직이죠. 이것들은 왜 급액량과 배액량, 배액시간은 조정하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움직이게 되나요? 배지 함수율, 금권의 EC, 어떤 경우는 금권의 pH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저걸 함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 거는 뭐예요? 작물의 환경을 작물의 생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센서값으로 하는 것도 있고 내가 구동장치를 이용해서 보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적정한 토출량, 균일도, 이 균일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저희는 제 후배들한테 하라는 게 있어요. 포습을 하고 나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거를 얘기를 해요. 뭐냐? 배지를 들어라. 하나씩 3,000개가 있으면 3,000개를 다 들어보는데 쭉 들어보면서 뭐라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대충 비슷한데 하나가 가볍다. 그러면 드리퍼가 어때요? 토출량이 적거나 배구가 잘 이상하게 뚫렸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배지가 이상하게 무거운 게 있어요. 우리가 배액을 빼고 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배구를 잘못 뚫었거나 토출량이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것도 표시를 해갖고 우리가 한번 뭘 해야 돼요? 균일도를 맞춰야 된다. 이거 균일도를 맞춰주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한참 석 달, 넉 달 키우고 나니까 봄에 갑자기 시들어요. 배지가 무거워. 뭐 겨울 내내 재배할 때는 어때요? 8월 달에 심었을 때는 작물이 작았기 때문에 몰랐고 11월, 12월, 1월 달에는 작물이 크니까 생육이 약간 딸리긴 했는데 뭐 잘 몰랐어요. 생육이 좀 부족하긴 해요. F고 그쪽이 생육이 약해요. 그런데 갑자기 2월 달 가니까 어떻게 시들어 버리죠. 그 얘기는 뭐냐? 배지가 가볍거나 아니면 배지가 무겁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또 하나가 이 배지의 토출량과 균일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때 요거는 작물의 양분 결핍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마그네슘 결핍이라든가 철 결핍의 근본이 사실상은 배지의 함수량이 높을 때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그네슘 결핍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마그네슘을 우리가 배양액을 짤 때 좀 더 추가해야 되는가?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배양액들을 공급하게 되면은 특별하게 양분 결핍이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배양액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전문가 과정,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르칠 때 일반 과정하고 심화 과정을 나누는 심화 과정에서는 배양액의 조성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배양액의 조성표를 만들 때 보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기준점보다 항상 10% 이상 다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양액을 짤 때 낮으면 안 돼요. 높은 건 허락이 돼요. 낮게는 안 만들고 무조건 높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것들을. 왜냐면은 이온이기 때문에 보세요. 질산 칼슘이면 칼슘을 넣고 싶으면 질산이 따라가게 되고요. 황산 마그네슘이면은 마그네슘을 넣으면 황산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요새 하는 황산가리? 황산가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리를 하면 황산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보다 우리가 원하는 수치보다 조금 더 높게 놓는 경향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양액을 조성할 때 황산 가리로 공급하는 가리와 질산 가리로 공급하는 가리가 다를까요? 같죠? 근데 이 김제 쪽에서 어떤 분이 자꾸 김제 쪽에 계시다가 부여로 넘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부여의 컨설팅을 하신 분이 있는데 황산 가리를 내면은 열매가 작아진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충 짐작은 가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성표를 짤 때는 황산가리나 질산가리를 짜는 게 아니라 가리를 얼만큼 몇 미리모를일까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성표를 짤 때 가끔 사장님들이 그 컨설팅을 이제 무상으로 해드리는 분들이 전화가 와요. 비료가 뭐가 떨어졌대요. 황산 마그네슘 떨어졌대.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고 황산 마그네슘 대책이 없죠. 마그네슘은. 근데 가끔 가다가 질산 가리가 떨어졌대요. 질산 가리가 2푸대 오질러대. 어떡하냐? 그럼 뭐가 있어요? 황산가리나 염화가리나 이런 거 있을 수, 염화가리 될 수 있으면 넣지 말아야 되는데 응급하면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성표를 바꿔주면 돼요. 비료를 바꿔서 집어도 되거든요. 우리가 비료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온의 종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비료의 품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품질량은 뭐예요? 얼만큼 순수하냐, 불순물이 적으냐를 우리가 따지죠. 불순물이 많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압력 보정 단체가 막힐 수도 있고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갖고, 그러니까 비료가 얼만큼 잘 녹고 얼만큼 불순물이 적은가를 따지긴 해도 이온에 어떤 비료를 쓰냐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요. 하다못해 십수염을 쓰신 분이 사수염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일부 이제 농사를 꽤 오랫동안 지신 분들 사수염을 쓰세요. 왜 쓰느냐? 십수염보다 사수염이 어때요? 싸죠. 싸니까 뭐래요?
내가 비료가 바꾸려면 황산하고 황산암모늄을 인산암모늄을 넣어도 되고 질산암모늄을 넣어도 되고 인산암모늄을 추가해도 돼요. 그러니까 암모늄 비료하고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생각이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힙수염을 넣든 산수염을 넣든 내가 암모니아테가 10% 그러니까 질산 대비 암모니아가 10%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자라면은 질산 암모늄을 통해서 우리가 보충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 배양액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배양액 종류가 중요하다고 했나요? 하나도 안 중요하다. 컨설턴트들이 일부 컨설턴트 잘못된 컨설턴트들이 자꾸 뭐 조금 변화시키고 사마방이니까 뭐 가리를 좀 더 놔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가 표준액 쓰면은 웬만하면 다 그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배액 얘기 했었나요? 배액 조사하면은 보내잖아요. 그 맞다고 했어요, 안 맞다고 했어요? 제가 검사해 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뭘로 한다? 배액에 이씨가 배액률이 30% 정도 할 때는 0.5에서 1 사이가 넘어야 되고 배액이 10% 정도 빠질 때는 배진 NC가 공급 EC에 비해서 2, 3 정도가 높아야 되고 배액을 안 뺄 때는 배진 NC가 공급 EC에 비해서 3, 4, 5 정도 높아야 우리가 안전하게 양액이 우리 양분의 결핍이 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뭐였죠? 제가 그러면 우리가 배액의 배지와 배액의 pH, EC 매일 측정해야 되는데 특히 pH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할까요? pH가 하루 높다고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이틀 높다고 해도 문제가 안 돼요. 3일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 정도 들어가면은 그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EC를 pH가 높다고 하면은 배액의 pH가 높다고 하면은 그날 당일이나 다음 날에 최소 이틀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도 우리가 철결핍이 오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철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pH 말고 또 뭐가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하나가 저온. 그러니까 근권의 온도가 저온이면은 철결핍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삼편청 우리가 온실 여기는 하도 난방을 잘해주니까 상관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으로 지으실 온실 여기도 오신 분들 지을 온실들은 1-2W 온실에다가 아마 지으실 거고 끼케야 뭐 벨로형 비닐 온실에 지으실 거예요. 난방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대개가 수결 탱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디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철결핍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몇 폭이 안 돼요. 몇 폭이 안 되는 건 별로 우리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5%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배지의 근권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근권 온도는요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1몰 직전에 공기 온도와 근권의 온도가 같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권 온도를 재면은 아니면 과일의 온도를 재면은 이 온실의 최저 온도가 몇 도였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센서 많이 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딱 들어가서 IR 온도계로 과일 온도를 해 뜨기 직전에 들어가 딱 측정을 하면은 내 온실의 전체적인 최저 온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구역에 따라서. 왜냐? 과일과 특히 배지는 재기가 비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과일 같은 경우는 과일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온도는 일주일 직전의 온도가 공기 온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pH가 또 철결핍 오는 게 또 하나 뭐라고 했어요? 온도 말고 과습 조건이 되면은 식물이 철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모니아테나 질산 같은 경우는 식물체가 어떤 경우에도 상황이 안 좋아도 흡수가 돼요. 근데 철이라든가 칼슘 같은 경우는 상황이 안 좋아지고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철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딸기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딸기가 오이나 토마토에 비해서 어때요? 철결핍이 많죠. 왜 많을까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토마토의 근권 온도와 적합한 근권 온도와 딸기의 적합한 근권 온도와 오이의 적합한 근권 온도는 같아요. 비슷해요. 똑같다고 보시면 거의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토마토는 몇 도를 넣어야 된다고 해요? 16도, 최하 12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권 온도를 12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13도를 최소 유지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13도를. 근데 13도 아니고 12도 돼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돼.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잠깐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가 안 돼요.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온실에 난방부가 걸려갖고 한 12시까지는 14, 5도 관리가 되다가 새벽 3시가 되면 13도가 됐다가 예를 들어서 6시 반에 해가 뜨는데 6시에 10도가 됐어. 그리고 다시 6시 반 되니까 12, 3도가 돼요. 요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잠깐 떨어져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작물들은 자기가 스스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순간적으로 40도 올라가도 식물은 버텨요. 순간적으로 10도 이하로 떨어져도 버텨요. 그게 몇 시간 지속이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며칠씩 그렇게 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다 보면은 토마토에서는 저온에는 척엽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잠깐 떨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럴 수가 있죠. 딸기는 8도 9도를 관리하니까 어때요? 지속적으로 저온이 관리가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딸기의 생리를 모르는데 우리가 영양학적 관점에서 식물 생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식물은 똑같다는 가정에서 볼 때는 매우 제가 볼 때 합리적인 접근 같아요. 근데 딸기 하시는 분들은 인정 안 하시지만 자기 딸기 자체가 원래 척엽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딸기가 진화 과정에서 뭐 수초를 흡수하지 않게 진화가 된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모든 생물들은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진화가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 살아가려고 그래요. 어떤 악조건에서도 하다못해 과일을 가지 않아도 난 살려고 그래요. 과일을 버리고 살려고 그래요. 가끔 이상한 작물들, 오이 같은 경우는 달아놓고 죽지만 뭐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고추나 다 보시게 되면 다 쏟아버리잖아요. 메론도 그렇고 메론 햇빛 없으면 쏟아버리죠. 수박도 햇빛 없으면 쏟아버려요. 너프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뭘 한다? 매일같이 조사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왜냐면 이거는 컴퓨터가 알려주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가 100에서의 pH와 EC는 저는 센서값을 믿지 않는다. 네, 안 믿어요. 그때 측정해야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더 좋고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을 하고 뭘 할 수가 있어요? 흐름을 할 수가 있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11시에 하고 어떤 때는 2시에 하고 이렇게 하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죠. 이게 바뀌어요. 왜냐면은 오전 9시, 11시와 12시의 EC는 다르거든요. 달라요. 어떤 경우는 오후 2시가 배액을 안 빼고 짧게 공급을 하게 되면 EC가 좀 높아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배액을 확 빼버리면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같은 시간에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난방기에 부착된 온도계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난방기에서 이제 특히 내가 이제 백엽상을 많이 쓰잖아요. 백엽상을 쓰시는데 백엽상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슬이 맺히거나 햇빛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런 것들 햇빛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인데 여기 주의점이 있어요. 백엽상에서 안에 팬이 들어있죠. 여기 초속 4m예요. 초속 4m의 바람이 꾸준히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초속 4m가 아니라 초속 3m예요. 그러면은 내가 습도가 높다고 판단할까요? 낮다고 판단할까요? 높다고 판단해요. 초속 6m면은 어때요? 낮다고 판단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초속 4m로 하는 기계들이 좋은 기계냐? 맞죠? 좋은 기계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다 내가 우리나라 국산 백엽상을 쓰다 보니 잘 안 맞아. 그래서 초속이 4m가 아니고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상대값으로 통제할 수가 있죠. 아, 나는 모르겠는데 한번 재보니까 센서 값으로는 18도인데 내가 실제로 재보니까 16도야. 내가 얘가 2도 정도 높은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2도가 높다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백엽상을 조그만 걸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안에 넣고 우리가 건축 온도계를 측정을 해서 노지에 이렇게 걸어놓고 하면은 우리 습도를 또 알 수가 있거든요. 아니 디지털 습도계도 사용할 수 있는데 디지털 습도계도 한두 달은 몇 달 정도는 맞아요. 그걸 확인해서 우리 습도를 맞춘 다음에 내 습도가 80%가 됐는데 실제 내가 측정한 센서 값은 70%다. 그러면은 야, 얘는 80인데 70이야 하고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경향값을 갖고 측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엽상을 넣고 하는 그 센서들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회귀 속도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습도, 그러니까 실제 습도와 센서상으로 측정된 습도는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건축 온도계 관련 설명인데요. 여기 볼게요. 물을 안 채우는 게 되게 많다. 물을 안 빠지면 우리 딱 보이죠? 그냥 27도, 27도. 이럴 수가 없죠.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고요.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측값을 관련할 때 이제 전기 신호라고 하죠. 센서 값을. 그래서 우리가 전압은 우리가 센서에서 0에서 5V를 우리가 사용하고 전류는 4에서 20mV를 써요. 그러니까 전기 용량은 크지가 않죠. 미리볼이니까 암페어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뭐 10A, 20A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 몇 암페어예요?
몇 암페어? 12V, 24V, 뭐 12A, 10A, 20A 그렇잖아요. 되게 세요. 근데 이거 미리암페니까 굉장히 낮은 전기예요. 그럼 우리가 제가 이 직선으로 보았는데 요거에 실제로 이렇게 움직일까요? 안 그래요. 실제는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타원형을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 직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가면 타원형을 이렇게 이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타원형을 맞춰서 우리가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꺼서 맞추는데요. 이렇게 맞춰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할 때 컨버터라는 건 이제 우리가 신호 변환기에서 이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컨버터를 이용해서 변환을 시켜서 우리가 디지털 신호 바꾸거든. 01, 01로 바꿔서 우리가 숫자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줘요. 컨버터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5배 법칙이라는 게 우리 옛날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 그때는 저는 옛날 사람이고 이과 전공이기 때문에 물리 1,2를 배우고 화학 1,2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 오메 법칙을 기본으로 배우고 듣지 않았었거든요. 물리학 시간에 전기를 배워요. 전기에 대한 얘기를 이거 아세요? 코일 자극하는 거, 이거 모터 방향. 이거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거 다 사실은. 근데 뭐 아무튼 나중에 보니까 여기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전류 I에 곱하기 저항은 볼트이고 거꾸로 그러니까 볼테이지가 우리가 볼트를 나눠버리면 뭐예요? 전압을 암페어로 나눠버리면 우리가 I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전류량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뭘 갖고 측정하느냐? 저항 정도를 갖고 측정을 해요. 저항의 정도.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어때요? 잘 통하겠죠. 그럼 그만큼 전력이 어떻게 돼요? 전력이 암페어가 적게 걸리니까 어때요? 전류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 보고 우리가 신호를 받죠. 아, 지금은 습도가 80%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에서 우리가 암페어를 갖고 우리가 이용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도세에 흐르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오메 법칙이고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모든 센서는 바로 이 저항값에 의해서 우리가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오메 법칙을 따른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력은 0에서 5V 정도 사용하고 전압은 전력은 4에서